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결국 비상한 상황으로 규정이 되면서 비대위 전원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복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이준석 대표, 연일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 병원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 속보 알아보고 환자의 규모와 원인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대위 전환, 이른바 구분응선을 넘은 국민의힘 상황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 맞다는 상임전국위원회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당헌 개정 등 필요한 절차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는 1시간 반여 만에 끝났습니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첫째,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서 의장은 위원 40명 가운데 26명이 찬성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9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좀 어떤 분이 유력할까요? 좀 윤곽이 나올까요? 오늘 의결이 또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주말 동안에 네.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전국위에서는 비대위가 꾸려져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당헌을 바꾸는 안건도 함께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10명만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네, 오늘 상임전국위 결론으로 이준석 대표, 사실상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라진 건데 이 대표 측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구모임 한다고 국회에 수백 명씩 모이다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적었는데요. 앞서 서병수 의장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ARS로 안건을 의결하려 한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는 것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두고 내부 총질이라 인식하는 건 한심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라고도 썼는데요. 삼성 간호는 성이 세신 노비라는 뜻으로 삼국지에서 여포가 죽은 3명을 섬겼던 것을 비하하는 말인데 정치권에선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면 이 대표 측이 효력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당대표 경선 지역투표 첫 결과가 나오죠? 네, 민주당은 당대표를 뽑기 위해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결과가 나옵니다. 권리당원 표심이 처음 공개되는 거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대세론 속에 97그룹 주자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에 따라 단일화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권 주자 3명은 오늘 나란히 충청을 찾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전과 세종 등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박용진 후보는 충북 청주에서 당원 간담회를 합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후보는 논산, 공주, 당진 등을 훑으며 지역 연고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충청 지역 투표를 앞두고 미리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4%로 취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이 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긍정 평가가 25%를 기록한 적이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지지율 최저치가 29%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간 전국의 성인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은 66%로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6월 2주차부터 8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4%포인트가 줄었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은 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역시나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 부족, 또 무능함, 독단적이다 이런 이유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이유로 꼽은 응답도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회에서 김경수 기자가 전해준 대로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침 대변인님 앞으로 지지율 혹은 국회 상황이 또 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유심히 보는 제가 표정을 봤는데 어제 당내 고문이 정치 원로께서는 이 비상이 아닌 상황을 비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언론에 여러 차례 거론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당 상황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절차상으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이 이 당위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어떤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잘 타진을 해서 정말 당과 정부를 위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칼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한 언론의 칼럼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그 칼럼 읽어보시고 어떤 네.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게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네. 읽을 때마다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좀 이제 와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네. 서운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대변인이라는 직함상으로는 부적절했지만 그런 쓴소리 안에 담겨있는 충정을 읽어야 하고 그런 쓴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당정을 위해서 어떤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칼럼이 대변인님한테 조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네. 사실 그 칼럼 내용에 보면 그대로 전하면 자기 편에게 등을 찔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주어를 바꾸면 자기 편을 등을 찌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표현은 어떠세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날카로워 보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 칼럼의 결론이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충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제 쓴소리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개선을 위한 정말 피드백을 드린 것이었다라고 그 맥락을 읽어주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비판에 또 이준석 대표 어떤 뜻이 어느 정도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입장을 밝히신다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저 같은 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한 자유에 무한 책임이 따르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 역시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 어제 저를 언급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셨을 네. 때도 저랑 따로 상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기조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어떤 지시를 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네. 제 판단 아래서 제가 스스로
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이 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고 나서 대변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스럽거나 난처해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당내에서?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는 호의를 가지고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좀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네. 좀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한 번 더 좀 상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전 정권의 훌륭한 장관을 봤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님의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칼럼이 있었고 또 그 글을 이준석 대표 공유하면서 조금 더 사태가 번진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올리고 나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랑 소통하신 건 없나요? 아니,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무튼 당원권 정지 중인 상황에서 당 밖에서 이 당내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있으시나요? 사실 네. 저랑 이준석 대표는 이 지방선거 때 마지막으로 소통을 한 뒤에 근데 그 전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소통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이심전심인 부분도 있고 네, 저희가 아까 그 자유와 책임 그 관계 안에서 항상 같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네, 특별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유와 책임 그 안에 있는 관계다. 그런데 언론에선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선거 이후엔 특별히 연락을 따로 네. 한 적은 없다. 네,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이 대표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강대강의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당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미래의 모든 걸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과 같은 좀 강한 메시지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5년 내내 이 어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당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선 이 대통령을 두 차례 연달아 등진 정치인에 대해서 네.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언데드 나 죽을까지 이제 등장하는 이 강한 표현들이 오가는 가운데 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선뜻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친 언사는 결국에는 이 혹여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고 했을 때 또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떤 미래에 다시 정치적 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잠재적 우군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군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부류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응원했던 인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면서 박민영 대변인도 포함돼 있고 또 정미경 네. 최고위원도 포함돼 네네네.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선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 뭐 등을 돌렸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당의 아직 지도부의 위치에 있고 어떤 네. 당의 일원으로서 사실 대통령과 선을 긋고 간다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최선이 이제 두 분과의 중재를 통한 화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최후에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실 당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그런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더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 역시 점점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방금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내 현안인 비대위 시간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당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을 하고 9일에 전국위를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질문 드리면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복귀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겁니까? 뭐 가처분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일단 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아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이준석 대표도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안 해도 일단은 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또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상으로 저는 분명히 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어찌되었건 지금 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지지율 하락을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너무 이 당내 갈등에서 양자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회복되기에는요. 이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혼란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뒤집게 됐을 때 이제 당이 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또 그게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비대위 어떤 초읽기 상황과는 좀 반대로 네. 당내에선 지지율이 좀 낮아진다고 위기 상황이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네. 또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이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복귀를 위한 또 장치를 마련했지만 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당의 어떤 지도력이나 네. 리더십이 남아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미 문자 파동 이후로 사실 당 지도부 전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아 있는 지도부 역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강하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분명한 한계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떠나서 당장 보이고 있는 현상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번 비대위 출범 관련해서 절차적 어떤 문제 제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ARS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당이 어떤 이런 중대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당 대표를 권리시키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모임에도 수십 명이 모이는 상황에 그 전국 위원 수십 명을 직접 모으지 못해서 이 ARS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모양새가 썩 좋지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겸허히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죠. 지금 언론에선 청년 어떤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대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면 네. 특별히 좀 듣고 계신 목소리가 있을까요? 뭐, 소개하고 싶은? 예,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따로 듣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사실 네. 제가 좀 가장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청년 보좌 역으로 어떤 윤석열 예. 대통령을 돕는 이런 그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준석 대표의 나는 국대다 플랫폼을 통해서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모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화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던 겁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원칙과 원칙이 부딪혔을 때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안고 있는데 사실 네. 청년 그룹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네.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그 지지율 기사를 유심히 좀 보셨는데 지지율도 화면에 좀 놓아주시고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갤럽 조사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뭐 여름 휴가 기간 중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보면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 지지율 하락을 이렇게 막고 있는 정치 신인 대통령. 또 문자 노출을 일으킨 권성동 직무대행 포함해서 이른바 윤핵관들. 지금 사태, 당내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을 꼽기에는 당정 모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저희가 그 12월 선대위에서도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사실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 권영세 현 장관께서 이 내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장관 이 두 사람이 강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중적인 이런 호응을 이끌어냈고 또 청년 보좌역들이 쓴소리를 통해서 네. 어떤 선대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정의 그때 그 선대위의 그 기능이 남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당과 대통령실 모두 각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짧게 쓴소리 하나만 하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짧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지난 6개월 전
1월 6일 청년보좌역 간담회 때 제가 대통령께 드렸던 4가지 제언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한다라는 기대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추대하고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시절 이 혈혈단신으로 민주당과 싸우던 그 투기, 그리고 이 어떤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세대 교체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이 정교조, 그리고 어떤 민주노총, 이 시민단체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지지를 잃어버렸던 것이고, 지금 다시 그때 그 상황을 환기하고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만 명대로 나흘 연속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2달 반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확진자 현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2,901명입니다. 전날보다 5천 명 넘게 늘면서 나흘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만 7천 명 넘게 늘었고 2주 전보다는 4만 4천여 명 증가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15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도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1만 2,404명, 해외 유입이 49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정점을 하루 확진자 25에서 3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낮춰 잡았는데요. 다만 유행 규모가 완전히 감소하지 않고 지난 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체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더블링 현상을 보였던 급등세는 2주 정도가 지나면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320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17일 333명 이후 80일 만에 최다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7명 발생했는데 이 역시 75일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5,191명이고 치명률은 0.12%입니다. 병상도 점점 차서 중환자 병상은 32.7%를 사용 중입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51.8%로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증가하며 절반 이상 찼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날보다 2만 8천여 명 증가한 53만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높아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 2.75 변이 감염 환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16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인천에 사는 20대와 30대 가족으로 멕시코 해외여행을 다녀와 지난달 30일 입국했습니다. 각각 입국 전날과 입국날 증상이 나타났고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신현준 기자. 그리고 정부가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입영자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영자 PCR 검사는 오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됩니다. 또 최근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PCR 검사 당일 예약 기능도 구축됐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보건소 등 7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모든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통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는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예약 현황과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특히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8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이 다시 비상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도 감염 확산세를 피해갈 수 없겠죠. 현장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네, 고령층 환자 25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이곳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다시 방역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거친 만큼 환자복부터 의료 폐기물까지 위생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호 그리고 간병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감염병 관리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호소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원들이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간병인의 수도 그렇고 간호 인력의 수도 없고 환자분들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달 반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 수는 10명이 더 추가돼 320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의 여파로 이번 달 중순쯤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60대 이상이 위중증 환자의 85.9%를 차지하면서 고령층 환자를 모시는 요양병원 등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마지막 주 10건으로 집계됐던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 건수는 7월 셋째 주 5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25일부터 다시금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병원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칸막이를 두고 대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식으로 비접촉 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설 밖 고령층 확진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이지만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거나 증상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고령층 재택치료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국내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는데요. 박병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입니다. 하지만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에서 35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출은 595억 3천만 달러로 9.1%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4천만 달러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28.9% 늘었고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 가스 수입액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상수지는 경기와 국제 유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수출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은 또 유가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그 경상수지가 또 개선될 수 있고요.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17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목표인 400억 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 즐기면서 살자. 욜로를 외치던 MZ세대들이 이제는 갓생 살기에 푹 빠졌습니다. 갓생이란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접두어 갓은
귀감이 될 만한 뛰어난 무언가를 말할 때 붙입니다. 다시 말해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이렇게 갓생이라고 하죠. 갓생은 거대한 목표나 큰 성취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일찍 일어나기, 운동하기,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독서 같은 주로 소소한 일상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SNS에 올리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 완료라는 뜻의 오운완 챌린지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미라클 모닝, 그리고 하루 일과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실천하는 갓생 챌린지 등은 이미 수백만 건의 해시태그가 넘을 정도입니다. 과거 책상이나 달력 등에 목표나 다짐을 적었던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들은 이른바 갓생 살기는 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데요. 그날의 다짐, 목표 등을 적어두고 알람이 오도록 설정하거나 같은 목표를 세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자극하고 동기부여합니다. 요즘 세대들의 갓생 살기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른바 댓걸 챌린지가 한창인데요.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일도 잘하는 삶.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과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는 생활을 인증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갓생은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한된 일상에서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겪는 데다가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려는 자아실현 욕구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다만 과도한 목표로 갓생을 시도하다 보면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 등 자기 착취의 굴레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나만의 건강한 갓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 이 갓생 챌린지를 부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섭게 치솟는 물가인데요. MZ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 등 효율적인 소비를 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세가 가을쯤 정점을 지날 것으로 진단했지만 추세가 꺾이더라도 고물가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년 만에 고물가, 이제 막바지란 진단은 재정과 통화당국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정점이 9월 추석 지나면서 9월 말 또는 10월 늦어도 10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6%를 좀 넘어서 한 2, 3개월 지속된 후에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해외 요인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로 석유 소비가 줄 거란 전망이 지난 6월 배럴당 120달러대에서 20% 가까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전면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불안은 여전합니다. EU가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다른 쪽으로 다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 쪽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내림세를 보이는 세계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기상 여건 등 변수가 많습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안정세 10월쯤엔 물가 상승세가 꺾일지라도 이후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등 일부 품목에 그쳤던 가격 오름세가 시간이 갈수록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외식과 서비스의 각종 가공식품 가격까지 치솟기 때문입니다. 정점이 지나더라도 기대와는 달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어렵고 상당 기간 동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전망 속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과연 가을이 물가의 정점이 될까요? 좀처럼 물가 오름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거의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물가가 치솟자 소비 경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4년 만에 최고. 예. 물가 상승률부터 전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도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경제 뉴스는 역시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6.3%나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소득이 6% 넘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냐. 앵커님 전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24년 만에 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2달 연속 6%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안 오른 게 없는데 좀 전에 권남기 기자도 전해줬지만 공업 제품 그리고 개인 서비스가 물가의 오름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 제품 가운데서 공업 제품 가운데서 석유류가 35%가 넘게 올랐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네.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름세 자체는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휘발유값만 좀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유값은 아직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점에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물가 오르다 보니까 휴가 가기 무섭다, 집에서 밥 먹자. 네. 그런데 집도 밥상 물가도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비자 물가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품목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품목이 한 458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랑 실제 소비자 물가 지표랑 차이가 많이 나는 법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시고 병원에 안 가고 살 수는 있지만 네.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오를 때는 밥상 물가가 오를 때입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비도 많이 왔죠. 그리고 네. 폭염도 이어졌죠. 이러면은 농산물, 축산물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상 물가가 오르게 됐다는 건데 채소류 가격이 25.9%나 올랐고요. 배추 가격이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배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걸로 전망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김장을 앞당겨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마트에서는 이미 절인 배추나 태양초 고추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다고 아직 해요. 8월인데. 네, 예. 벌써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문제인데 지금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아까 네. 나가보니까 비가 왔다가 덥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날씨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르게 되고 하반기에 물가에 상승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폭염 수준이 지금 2018년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상반기에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6%였는데 하반기에는 5%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조태현 기자가 체감 물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각자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좀 다를 것 다르죠.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식용유를 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원 네. 플러스 원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기름도 네. 우리나라가 기름의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려서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뭐 식용유 난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채소도 다 올랐고 예. 아 이렇게 내가 그냥 나 혼자 먹으려고 다 사서 하느니 나가서 먹자. 외식은 어떻습니까? 외식도 올랐죠.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 물가가 올랐으니까 네. 외식 식당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인건비 올랐죠. 또 석유료 가격도 올랐습니다. 석유를 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는데 물류비가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그렇군요.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달에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8.4%가 올랐거든요. 이게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치킨이나 생선회 같은 것들이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네. 아까 이런 공급 측면의 오름 가능성이 좀 압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는데 삼겹살이 지금 한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그걸 먹으려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삼겹살 값이 오르게 되겠죠. 예. 그 말은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은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외식 경향도 바뀌고 소비 트렌드도 그렇죠. 많이 바뀌고 예.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앉은 자리에서 제가 버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게 돼요.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가격만 올랐냐? 배달비까지 올랐잖아요. 결국에는 소비의 경향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간편식 접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편식, 뭐 밀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간편식 시장이 점점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답니다. 한 간편식 제조업체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5월부터 7월 사이에 냉면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15%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집 앞에 있는 밀키트 가게에 한번 가봤는데 네. 정말 없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예. 밀키트나 간편식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집에서 문제도 아니고 외식 물가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일할 때는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외식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편의점 업계들도 다양한 제품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안 하면은 그 회사는 배임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햄버거를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칼로리도 높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햄버거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같은 곳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한 반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 가격을 올려서 햄버거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오른 상태입니다. 네. 먹을거리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비 자체, 소비 패턴 자체도 좀 변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쪽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한 쇼핑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응답자의 절반은 온라인 쇼핑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을 보면은 말 그대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원가에서 매장 운영비가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또 이 설문조사에서 다른 눈에 띄는 점도 있었는데요.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하죠. 흔히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은 뭐 반품된 제품, 환물된 제품을 다시 조립해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성능은 같지만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들, 뭐 중고 제품 또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제품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고물가 상황 속에 좀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인 휴가철 지나고 나면 또 추석 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도 또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지금 고물가 상황을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다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런 정부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추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9일에서부터 12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요. 이게 예년보다는 조금 이른 편이라고 해요. 지난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이른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다음 주에 추석에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비롯해서 생활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인데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방출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각종 할인 행사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교통이나 통신 같은 생계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은 정부 대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기준금리 인상 정도를 빼고는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네. 지금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정책적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확실하게 즉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1인 시위, 삭발식 등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수장이 된 김순우 국장. 지난 1989년 안부 특채로 경찰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당시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특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국장은 YTN 취재진과 직접 만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수해 과거 행적을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조직으로 출범한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면 김 국장은 이른바 안보통인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1983년 3월 운동권 서클에 가입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강제 징집됐습니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피해자였던 겁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보안사령부에 끌려가 심사를 받고 중간 등급인 B급 관리 대상으로 1502번 관리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김 국장은 공장에 위장 취업했고 서클 선배 최동 씨를 따라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에 가입했습니다. 김봉진이란 가명을 쓰며
부천 지역 조직 책임자인 지구위원 직위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2월 인노회가 느닷없이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고 부천 지역에서는 일반 회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무렵 김 국장은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반년 만에 대공특채로 경찰관이대에 돌아왔습니다. 첫 부임지는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바로 그 부서 치안본부 대공수사 3과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국장은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 채용 자격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정부가 녹화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983년 강제징집당한 김 국장이 대공 업무에 활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운동 경력과 갑작스러운 잠적, 대공 공작 업무 관련자로 경찰 대공 특채까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YTN 취재진은 김순호 국장을 만나 인노회 사건 때 잠적한 뒤 갑자기 경찰관이 된 배경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이 터진 지난 1989년 초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 흐름의 회의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내적 갈등이 심해져 같은 해 7월쯤 직접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 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가 사흘 동안 조사하면서 주사파에 물들까 걱정된다는 고백을 들은 뒤 역으로 대공 특채를 제안하면서 곧바로 경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기 고백을 할 때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녹화 사업 당시 공작 활동과 관련해선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순호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은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이 잠적한 시기와 인노회가 큰 순환을 겪은 시기가 겹친다며 이전부터 몰래 공작 활동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김 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로 직접 데려오고 무척 아꼈다는 성균관대학교 한 학번 선배 최동 씨. 김 국장이 잠적했던 지난 1989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 낙인 찍히면서 최 씨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연행됐을 당시 경찰이 인노회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충격을 받았다고 주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후유증으로 심한 정신분열을 겪다가 결국 1년 만에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01년 민주 열사로 인정받았지만 모두 15명이 구속된 인노회는 재작년에야 재심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신회원이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구속자 15명이 계속 이제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온 회원들은 지난 1989년에 있었던 인노회 사건에 대해 김 국장에게 명확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천 지역 책임자였던 김 국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조직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름들 전체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장이죠. 저는 이제 뭐 분회장일 뿐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장이 당연히 이제 순호였었고. 회원들은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치안본부가 해체됐는데 당시 치안본부에 스스로 찾아가 몸담은 인사가 31년 만에 부활한 행안부 경찰 조직의 첫 수장이 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YTN 취재진에게 자신은 운동권에 몸담은 경험으로 증거물 분석에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특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치안본부에 찾아가 자백할 당시 동료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숨진 최동 열사에게는 지난 1989년 당시 자신이 인노회를 떠날 거라고 긴밀히 얘기했다며 잠적이라는 건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일요일은 30살 나이로 숨진 최동 열사의 32번째 추모식입니다.
해마다 동료들이 모여왔지만 김 국장은 한 번도 추모식에 나타난 적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 있던 환자 또 간호사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상자 3명을 포함해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한 사람만 44명에 달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경기 이천시 광고동의 한 상가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재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시듯 바로 저곳 4층이 투석 전문 병원입니다. 저 병원 바로 아래층인 스크린 골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그 연기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49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로 환자 4명, 50대 간호사 1명이었습니다. 환자 4명은 60대와 70대 1명과 80대 2명으로 모두 고령자였습니다. 사망한 간호사는 대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환자들을 돕다가 변을 당한 거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큰 화재 사고였는데 이유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앞서 화재 발생 20분 만에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10분 만에 불을 껐는데요.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투석병원 특성상 즉각 대피가 쉽지 않았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층에서부터 퍼진 연기가 중간에 계단참이 있는 통로를 채우면서 투석을 받던 환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사망자들의 경우 투석 중이었거나 거동이 어려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차례 수색이 진행됐는데 지금 건물 안에 남은 사람은 없는 상태인데요. 소방당국은 병원 건물 3층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70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화재 현장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어서 소방 전문가 연결해서 화재 상황 짚어볼 예정인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잠시 후에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연결해서 지금 이번 이천 화재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재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오늘 오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고 그 건물 4층에 있던 투석 전문병원에 있던 환자 또 간호사를 포함해서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해서 앞서 소방당국 입장 들어봤는데 연결되면 전문가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번 화재 원인 알아보겠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속보인데 이번 이천 의료기관 화재에 대해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해라라는 대통령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는 대통령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천 상가 건물 화재와 관련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와 함께 대책 마련에 대한 당부도 포함한 대통령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천 상가 건물 관련된 화재는 투석병원 환자 등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네. 병원 환자 등 4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고 부상자 44명 가운데 지금 3명은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다수가 병원 환자인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지금 소방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번 화재 원인과 상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잠시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연결될 때까지 저희가 사고 경위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49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4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사망자는 모두 병원에 안에 있던 분들로 환자가 4명, 또 50대 간호사 1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자 4명은 아무래도 투석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60대, 70대 1명, 또 80대 2명으로 모두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비상비를 울렸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화재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화재 상가 건물이고 4층에 있던 병원 아래 있던 병원 그 바로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병원에서 가장 크게 났고, 자 교수님 이번 화재 사고 특징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게 의료시설이었기 때문에 네. 대처가 힘드신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난이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이 화재가 3층에서 발화했고 병원이 4층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정상적인 건장한 분이라 하더라도 피난하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건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 지금 이 화재 자체를 보면 좀 소방 브리핑도 그렇지만 병원으로는 불이 조금 더 번지지 않았는데 사상자 대부분이 연기에 질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병원 부분은 거의 소실이나 화염이 별로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다른 화재 사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연기에 의해서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고, 특히나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3층에서 난 유독한 연기가 4층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간호사분도 한 분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피할 시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환자들을 좀 보살피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연기로 질식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있었겠지만 대피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도 한 분 또 이렇게 희생이 되시고 그랬다고 해서 안타까운데요. 네. 아마도 추측건데 자력 피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환자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간호사라든지 업무 직원분들이 아마 이분들을 대피시키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또 간호사도 희생되는 그런 일이 발생됐던 것으로 보고요. 사실 화재가 나면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 병원의 어떤 인력들이 이런 분들이 환자를 우선시 대피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자력 피난이 어려운 투석 환자들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병원 관련 요양시설 포함해서 이런 의료기관 화재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예, 물론 병원도 사실 이런 화재나 큰 대형 사고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큰 병원은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글쎄 그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사실 이분들이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재라도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피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환자에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평으로 비교적 구획되어 있는 안전한 곳으로 1차적으로 대피를 시키고, 거기서 유리창을 통해서든 소방대원에 의해서든 2차적으로 또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병원 화재 시에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애초에 속보가 들어왔을 때는 투석 전문병원 화재라고 해서 병원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추가 속보에 의하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4층 병원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의료시설의 경우는 조금 더 화재가 나면 취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보통 동네에 있는 의원을 다 병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법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는 이런 소규모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환자이다 보니까 대피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또 하나 저층부에 1층이나 이 하층부에
이 화재 위험성이 있는 뭐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동네에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상층부에 있는 의원 혹은 그 병원에 그 거주하시는 분, 네. 그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 장비들이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작동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보게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 기준이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예, 여기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소규모 그 의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에 이제 자동 화재 스프링클러라든지 또는 그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것이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 아마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보니까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옥내 소화전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불법적인 것은 없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합동 감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보도가 된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철거 공사 도중에 스크린 골프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던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지점에서 화재가 났을 수 있을까요? 예, 이번 화재도 그렇지만 사실은 철거 과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조사에 의해서 원인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철거 과정 중에 다른 층들은 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전원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한다라면 전등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각종 이런 그 전기용품이나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전선이 합선이나 단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불꽃이 튀고 그 불똥이 그 주변에 있는 단열재라든지 실내 그 내부에 있는 가연재라든지 이런 데 옮겨 붙어서 불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애초에 어떤 발화 원인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지금 당국에선 수사 전담팀도 편성해서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전문가로서 지금 철거 공사 도중에 발화가 났던 점 포함해서 또 아까 병원 구조상의 특징, 근린 생활시설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거든요. 네네. 합동 감식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조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모든 건물이 다 안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그 재해약자라고 하거든요. 환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을 이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소방시설은 뭐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다른 건물보다는 더더욱 이 많은 환자분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거와 관련되는 훈련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는 경찰 감식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요. 감식 결과도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서 현관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6시가 되기도 전 이른 시간 한 건물 현관에 남성이 다가섭니다. 주섬주섬 무언가 하는가 싶더니 유리 현관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 현관. 40초가량 불길이 일다가 꺼졌고 당직 경찰관이 현관으로 뛰쳐나와 남성을 붙잡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잡고 보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고에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그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한 20여 차례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교통이 불편하다, 뭐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사서 경찰서 현관 앞에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지르기 전에는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스스로 문자 신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원인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옆에 차량 차단기 밑으로 몰래 침입했습니다. 안 볼 수도 있죠. 이쪽에서 보면 자각이 있고 CCTV를 막 쳐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해당 경찰서는 민원인 출입문이 외부인 침입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보안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청라 IC 근처에서 견인 중이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도 3차로 도로가 한때에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엔 서울 도화동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과 버스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가 1시간 남짓 통제됐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서 나흘째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합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기동대를 투입해 공장 출입로를 점거한 조합원들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홍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공장의 상품 출하는 일부 재개됐지만 화물연대는 운임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장 단속과 암행 순찰차, 캠코더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오토바이 사망자 가운데 배달업 종사자가 48%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위반 사항과 배달업소 업주의 주의 감독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유치장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차 안에서 잠을 자던 남성이 갑작스레 도로 위로 끌려나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에게 맞은 건데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대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라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4시가 넘은 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승합차 문을 열고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차에 있던 남성은 저항도 해보고 도망치려고도 해봤지만 이내 일방적으로 두드려봤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A씨는 난데없는 주먹 다짐에 기절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뭐 CCTV 보니까 문을 열고 그냥 들어와서 절 치더라고.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때린 남성은 범행에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인 겁니다. YTN이 올해 묻지마 폭행으로 분류된 사건 10건의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판결 수위는 제각각 달랐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공간에서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을 일삼은 경우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지하상가나 도로에서 일주일 새 행인 3명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옷을 라이터로 태우기도 한 남성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이 비슷한데도 실형을 피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동네 마트 앞 평상에 앉아있던 남자 머리를 30여 차례나 때리고 밟아 크게 다치게 한 남성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상적 공간에서 시민들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도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폭행의 경우 무방비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지속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법조인들 입장입니다. 경찰도 최근 묻지마 폭행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겠다며 통계 수집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상황. 언제 어디서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어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YTN으로 이른바 먹튀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대낮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남성 2명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무전 취식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면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만큼 큰돈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중식당입니다. 식사를 마친 두 남성이 계산대 근처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계산을 시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른 남성에 이끌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초조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갈 길을 가는 두 사람. 이들은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먹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탕수육하고 짜장면 2개 드셨어요. 총 35,000원이신데 20분 후에 퇴장하시면서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 가게 주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음식값을 떠나 뻔뻔한 두 사람의 모습에 성실하게 살았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까지 듭니다.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엄청 큰 돈이고요,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무전 취식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서울에서 경기, 전라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합니다. 푼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무전 취식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전 취식이 고의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 취식 범죄 근절을 위해선 벌금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습성이 벌이는 것은 정확한 법 적용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범죄 처벌의 전체적인 범칙금의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겠죠. 또 선결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CCTV가 작동 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도심 속 휴식 공간, 공원 같은 광장으로 광화문 광장이 내일 재개장합니다. 1년 9개월 동안 재구조와 공사를 마쳤고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광화문 광장. 자, 그럼 돌아온 광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체 면적은 종전보다 2배가, 녹지는 3배가 커졌고요.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됐습니다. 광장의 4분의 1이 나무와 풀, 꽃 등 녹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재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광장에선 흥겨운 전통 음악과 함께 술라의식과 같은 특별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품고 재탄생하는 광장 속 시설들도 둘러보겠습니다. 요즘에 한창 이순신 리더십이 새삼 화제인데 이순신 동상 주변엔 승전비들이 늘어서고 또 명량 분수도 세워집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치마당에 있던 계단은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광화문 계단으로 변신을 하고요. 또 발굴된 배수로는 조선 건국 이후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 물길로 재탄생합니다. 또 이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의 문화쉼터에는 샘물 탁자, 또 모두의 식탁과 같은 곳곳의 휴식 공간들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녹지와 휴식 공간을 채우고 오랜만에 쉼터로 돌아오게 된 광화문 광장.
역사 속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 속에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또 촛불로 정권을 꾸짖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집회와 시위가 아닌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문단도 구성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와 집회, 그 경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 1, 0, ignition. During this period, the vehicle is going to experience the highest amount of aerodynamic stresses.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이어 달 전위 궤적에도 안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0, ignition.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57분 만에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신호를 보냈고 과기부는 신호를 분석해 발사 92분 만에 교신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1단 로켓을 성공적으로 분리한 펠컨 9은 발사 후 약 40분 만에 다누리를 분리했고 이후 약 5분 뒤 다누리는 달까지의 먼 여정을 위한 첫 관문인 달 전위 궤적에 진입했습니다.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한 다누리는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비 모양으로 빙빙 돌아가며 오는 12월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섭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너머 심우주에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고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달 표면의 자원을 탐사합니다. 또 나사가 제공한 섀도캠으로 달의 극지방을 촬영하는데 이 자료는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에 이어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심우주 탐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의 과학 탐사 임무를 끝낸 다누리는 연료가 남아있을 경우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 궤도 탐사에 이어 오는 2031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심우주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누리 프로젝트는 달까지 4개월여의 비행을 통해 우주 항법 기술을 처음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달의 정밀, 자원 지도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독자적인 우주 탐사의 기반이 확보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누리를 실은 펠컨 9의 발사 순간을 지켜보는 연구자들. 발사는 성공했지만 달까지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4개월여의 비행이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누리와 접속한 상태에서 자세와 비행 궤적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우주 항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다누리와 지상국의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미국과 호주, 스페인에 있는 3개의 심우주 안테나로 24시간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조종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지만 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 위험을 줄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누리를 이용해서 섀도캠에서 얻은 정보는 미국이 아르테미스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착륙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제 우주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는 달을 탐사해 정밀 지도와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달에 대한 우리만의 첫 정보를 얻는 건데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 지점과 탐사 지역을 결정하는 기반 자료가 됩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달에 가서 다누리를 이용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우주 탐사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다누리는 미국 로켓에 실렸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리호로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달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030년 이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30여 년 만에 위성과 발사장, 발사체를 확보한 한국의 우주기술. 이제 다누리를 통해 지구를 벗어나 우주 행성 탐사에 나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경기도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조금 전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끝나고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 여운철입니다. 오늘 15시부터 경찰, 국과수,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천 광고동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바라보는 3층 골프 연습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가 감식 및 국과수 정밀 감정 후에 최종 판단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방입니다. 1번. 1번 방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뭐? 화재가 1번 방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좀 질문이 나왔긴 했는데 전기적 요소라고 보세요? 아니면 용접 불꽃 뭐 어떤 걸로? 작업자의 과실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제가 관계자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작업 도구 같은 것들이 보여준 게 혹시 있나요? 작업 도구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자들 조사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감식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3층에 불이 났고 4층은 이제 불 화염에 의한 게 아니라 연기가 가득한 걸로 이때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느 통로를 통해서 3층에 있던 불이 4층으로 연기를? 이제 연기 확산 경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4층은 어떤 연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기로 가득한 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3층에 발견된 사기가 발견된 지금으로서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이상하시죠? 고등학교 1학년 유망주 오준성이 전국 탁구대회 일반부에서 네로라는 선배들을 잇따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사령탑 오상은의 아들로 최대 고비였던 준결승에서 강호 이상수를 제친 오준성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통령기 결승에서 수비수 강동수마저 3대2로 제압했습니다. 이예원의 올 시즌 KLPGA 투어 신인상 수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넘게 신인 포인트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 드라이버를 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19살 당찬 신인을 김상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호쾌한 드라이버 샷부터 정교한 아이언샷과 감각적인 퍼팅까지 다재다능한 루키 이예원이 평생 단 한 번뿐인 신인상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반기 평균 타수 9위에 상금 순위 7위, 대상 포인트는 6위에 랭크됐습니다. 드라이버 비거리 역시 244야드, 31호 상위권인데 거리에 정확성을 더한 드라이버 지수는 국내 선수 중 당당히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주요 기록의 순위를 합한 종합능력 지수도 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라이버를 잡았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항상 반복적인 훈련으로 하다 보니까 라운딩 나와서도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승이 없지만 전반기 7번이나 톱10을 찍었고 20위 안에도 4번, 컷 탈락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프로 되기 전부터 신인으로 올라가면 신인왕 꼭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어가지고 이렇게
루키로 1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신인왕 타고 싶어요. 신인상 포인트는 4월 이후 3개월 넘게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이나가 부정행위 파문으로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고 마다솜, 권서연은 체력 부담을 이유로 후반기 첫 대회부터 휴식에 들어가 포인트 차를 더 벌릴 기회가 왔습니다. 성적도 중요한데 골프를 길게 해야 되니까 좀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올 시즌 각종 주요 지표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만능 신인 이혜원. 생애 첫 우승의 순간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체감 온도도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도 또 한 차례 강화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5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가장 더운 곳은 강릉으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7도까지 올랐고요. 대구 34.6도, 서울도 32.7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강이나 계곡에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7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 36도, 포항 3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